안녕하세요. 삼자 톡톡. 톡톡 삼성자산운용 박현우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장 고희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리서치센터에서 채권 리서치 담당하고 있는 한윤지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까지의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5월 시장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좀 휴가를 좀 다녀오셨거나 혹은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전 내일 휴가, 내일 어디로 가시나요? 저 캠핑 가는데 태풍이 온다 그래서 되게 센터장님은 또 휴가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어수선한 금융시장을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네, 사실 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러워서 불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좀 이슈가 있어서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4월 한 달은 뭐 3월에 급락세에서 좀 진정이 되는 양상이었죠. 뭐 연준이 돈도 뭐 충분히 이제 지원을 하고 뭐 예금자 보호도 다 한도 없이 계속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니까 일단 그 자금의 이탈 속도는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소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너무 긴 만기가 긴 자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로 발생한 손실들, 이걸 눈치챈 예금자들은 이제 자금을 빼내고, 이게 미국의 은행들이 주는 금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주는 편이지만은 미국은 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MMF 시장으로 돈들을 다 빼서 옮기고 있습니다. 뭐가 불안하면 돈을 길게 맡기지를 않습니다. 짧게 맡기는 그런 흐름들이 강해지는데, 미국 MMF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추이들을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은행에서 이 MMF 시장으로 돈들을 많이 옮기고 있는 추세라서요. 사실 이 은행들의 예금 인출이라든가 예금 이탈 현상들, 이게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또 제2의 제3의 그런 이제 예금 이탈로 인한 은행 영업이 이제 어려워지거나 뭐 자본이 이제 삼각된다든가 뭐 이런 잠식이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할 때마다 정부나 대형 은행들의 어떤 이제 좀 손길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위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계속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이거는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뭐 CMA 계좌든 뭐 은행 예금 계좌든 적금 계좌든 이렇게 기준금리에 맞춰서 거기서 주는 금리도 따박따박 이렇게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미국은 약간 좀 다른가 보네요. 네, 한국은 일단 지금 기준금리가 3%니까 만기도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3% 되는 상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5%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적금 통장에 잘 가입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금 금리도 매우 낮습니다. 0%대예요. 예금을 좀 갖춰야 되는 이 중소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고금리 환경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악재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이제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서부 지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 이쪽에 자금 조달이 투자 자금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치한 투자 자금들이 은행에 이제 예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러한 예금들이 이제 이 여팡이 안 좋다 보니까 예금 빼서 이제 좀 회사가 돈을 써야겠다라든가 신규로 돈이 더 이제 투자 자금들이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예금이 작아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돈들을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를 해놨던 상황에서 손실이 난 상황인데 예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손실난 채권을 팔아서 이 손실을 예금을 확정시켜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손실이 자본을 잠식시키는 이제 이런 현상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서부 쪽의 은행들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웨스트팩 뭐 이제 이런 이제 또 은행들의 일련의 오늘 또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런 메커니즘들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뭐 은행권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이슈가 들리다 보면은 정말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뭐 우리 시스템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뭐 그때만큼 좀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만한 그 금융위기로 번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은행들은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은행들이 대출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대출보다는 많이 들어온 예금을 이제 국채에다 투자를 한 거죠. 국채 금리도 높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뭔가 대출로 해서 터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대출에서 이제 손실이 난 거죠. 예금 대비 대출을 몇 %를 이제 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오른쪽 축으로 이제 맞춰서 보시면은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러니까 내가 예비로 언제 돈을 돌려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100이라는 돈을 들어왔을 때 100을 다 대출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급준비금이라는 개념이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100이라는 예금이 들어왔으면 그중에 한 70%만 네. 30%는 남겨놓고 언제 돈을 또 누가 돌려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70%만 대출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들어오는 족족 돈이 들어오는 족족 다 대출을 해준 겁니다. 어디서 하나 삐끗하면 이제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대출에서 손실이 나면은 은행들이 이제 큰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그 당시에 블랙박스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도 딱 3월에 미국의 베어 스턴즈라는 이제 모기지 업체가 파산을 했습니다. 사이즈 얼마 안 커. 됐어. 중소은행 같아. 지금 딱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낙관적이었어요. 이 은행 정도 파산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 블랙박스를 몰랐습니다. 저 파생 상품이라는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출 하나를 가지고 이 대출을 맡겨놓고 여기서 대출금이 돌아오면 돈을 내가 갚을게 하고 채권 발행을 합니다. 은행들이. 그러면 채권 발행을 하면 돈이 또 들어오죠. 네. 그거 가지고 또 누구한테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대출 자금이 또 이제 한 번에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저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그 블랙박스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국채 투자한 거에서 터지고 있는데 네. 그거는 만기까지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연준이 야, 그 손실 난 거 팔지 말고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돈을 빌려줄게라고 한 그 개념이 네. 만기까지 들고 나면 손실이 안 나는 거를 지금 굳이 팔면은 손실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그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예, 연준이 아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은행들이 굳이 저 예금 돌려달라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손실난 국채를 팔지 않고 연준한테 갑니다. 그럼 연준은 이 국채가 지금 가치로는 1,000원짜리가 700원밖에 안 되지만은 네. 그냥 1,000원짜리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가 되면 어차피 1,000원을 받게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과거에 대출에서 터지는 거하고는 네. 좀 다른 측면이죠. 제 말이 맞나요? 네, 정확히는 국채를 사준다기보다는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의 실질적인 그 시장 가치가 이렇게 쪼그라 있는데 액면가 그대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꽁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의 구제금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사실 처음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사실 처음 들어봐가지고. 가장 극단적인 정책은 아예 민간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이었죠. 회사채를 매입하는 거. 기업이 발행하는 CP를 단기 기업어음을 사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시장의 기능에 맡기지 않고 중앙은행에 들어와서 이제 사주는 이런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도의 정책은 아주 극단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최근에 뉴스 보면은 어쨌든 그런 은행들이 대출을 좀 보수적으로 긴축적으로 대출을 좀 줄인다든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결국 막 그런 거에 꼬리를 물다 보니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도 좀 많이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련의 이런 지금 흐름들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은행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미리 좀 선점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은행들이 이제 좀 나중에 좀 성장을 빠르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요. 이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근데 중소은행들이 이제 예금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경기도 또 때마침 안 좋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들 오피스랑 리테일 부분,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사무실 임대를 해가지고 돈을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하는 네. 그런 쪽인데, 이제 리테일은 소매업체들, 가게들, 이제 그 네. 점포들 이런 부분인데, 저쪽의 공실률, 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의 공실률은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공실률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 네. 그 임대료를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고 은행들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점포나 사무실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니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사무실로 안 들어오니까 사무실이 이제 많이 비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리테일 점포들, 네. 유통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네. 그 점포를 유지하는 것들이 이제 마약이니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동영상들을 보면은 그 폐쇄를 하는 게 더 이제 낫겠다라고 결정하는 점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소은행도 안 좋고 저기는 업황도 안 좋고 해서 뉴스에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그 뉴스가 우리한테 주는 충격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이제 맨날 뉴스를 보면은 그 뉴스의 강도를 알 수는 없어요. 네.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상업용 부동산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만 됐는데, 그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 그러면 미국의 경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를 발라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뉴스만 계속 듣다 보면 상업용 때문에 미국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진짜 심각하냐라고 이제 한번 규모를 보면은, 일단 미국의 주택 부문의 전체 상업용이 차지하는 규모는요 절반이 안 됩니다. 주택 시장에 비해서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방금 말씀드렸던 오피스나 리테일 쪽의 시장 규모는 또 제한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데, 문제가 터질 거고 뉴스에 계속 나올 거고, 하지만은 저희가 이게 이제 아주 위기로 심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저 규모의 차이, 영향력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서브프라임 때도 이제 주택 시장이 망한 거였잖아요. 네. 그 빨간색 선이 미국의 주택 시장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미 금리가 인상되면다고 루머가 이제 퍼지면서 금리가 높아졌던 22년부터 이 주택 경기는 이미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 주택 지표가 반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금리가 최근에는 또 고점을 찍고 국채 금리가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모기지 금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좀 생기고 주택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막 안 좋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해 연말부터요. 그래서 약간 차별화됩니다. 주택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상업용은 좀 떨어지고 있고, 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나빠지면은 미국 부동산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은 건데, 지금 주택 시장은 오히려 최악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큰 시장인 주택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저 상업용 부동산이 나빠질 때 어느 정도 좀 충격을 흡수해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2008 금융위기 때는 저 상업용 섹터랑 이 주택 섹터가 동시에 무너졌던 경우. 그때는 상업용, 주택 뭐 이거 구분하지 않고 투자, 소비, 고용 다 우르르 같이 나빠졌던 시기였습니다. 네. 실제 대출 한번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대출이 매달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여드린 건데요. 보시면은 미국 부동산 쪽에서 전체 부동산의 3월 달이 막대기가 이제 감소합니다. 그게 주거용에서 감소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상업용에서 대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빨간색은 4월 12일까지인데요. 최근에 19일까지 보면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어쨌거나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주거용은 괜찮고, 소비자들한테 대출한 것도 최근 4월 19일까지는 계속 증가세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은행들의 대출이 모든 섹터에서 다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좀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감소했던 부분이 4월에는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서 대출 시장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관련해서 이 영향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연준이 이 은행 사태로 인해서 하고 있던 긴축을 멈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5월에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것처럼 25bp 인상을 해서 5.25%로 기준금리를 만들어 놓고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동결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연초에도 계획했던
대로고요. 은행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기준금리 경로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긴축은 어떻게 되고 있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트를 보시면 연준 총자산의 총액인데요. 연준은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민간에 있는 국채랑 MBS, 그러니까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한 채권 두 가지를 시장에서 사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총자산 안에 시장에서 사들인 그 국채랑 MB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국채와 MBS를 사준 덕분에 국채와 MBS 가격이 올라갔고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의 금리가 내려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21년까지 계속 금리가 내려왔었어요. 근데 2022년 들어서는 연준이 이 자산을 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가지고 있던 채권이나 MBS와 같은 자산들을 시장에 다시 팔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매각이 아니라 뭐 만기 도래한 자산을 재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매각했다고 뭐 이해하셔도 크게 메커니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이렇게 매각을 진행 중인데 차트 보시면 2023년 최근 3월 둘째 주 들어서 이 총자산이 약간 빼꼼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게 앞에서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은행권에 대해서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금액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상대로라면 연준 총자산이 쭉 줄었어야 되는데 빼꼼 늘어나서 지금 거의 2022년 가을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왔죠. 그래서 연준의 자산 긴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 중이냐면 월간으로 뭐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를 팔겠다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어찌됐든 계속 지킬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 늘어난 금액이 최근 저게 6주 전인데 6주 동안 1,400억 달러가 대출이 된 거거든요. 6주 동안 1,400억 달러가 대출이 됐다는 것은 아까 제가 월간으로 국채 600억, MBS 35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총 950억이었잖아요. 월간 950억이나 6주 동안 1,400억이나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3, 4월에는 QT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긴축의 효과가 어느 정도 약간 완화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에도 또 인상을 할까요? 어떨까요? 연준이 매년 1년에 4번 정도 자기네들이 어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지 본인들이 점을 찍어서 그걸 점도표라고 하는데 점도표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금리 예상치인데 지금 기준금리 예상치가 본인들이 예상한 기준금리 예상치가 올해 기준금리 5.25이기 때문에 5월에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 25bp 인상을 한다면 6월부터 연말까지는 쭉 동결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주식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이제 펼쳐지는 걸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상당 부분 많이 호재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 금리의 영향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나 물가가 밋밋한 상황에서는 그 시장에 있는 유동성 양에 따라서 금리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끝에 분홍색 점선으로 좀 그려놨는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저 분홍색 점선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은행에 대출을 해주면서 그 예상되는 라인이 좀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연준이 예상만큼 자산을 줄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예상만큼 자산을 줄이지 못한다는 뜻은 유동성 환경이 조금 완화적으로 변화됐다는 뜻이고 10년 금리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기준금리 지금 5% 이상인데 10년 금리는 5%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하루짜리 금리라서 매우 짧은 금리인데 이 10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매우 짧다는 소리는 경기 침체 직전에 있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 폭이 과거와 달리 유리 없는 속도고 과거에 빠르게 인하했던 만큼 빠르게 올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침체가 올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도 얘기하신 것처럼 단기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오르고 장기 금리는 덜 오른 건데요. 장기 금리는 연준이 국채를 사주고 있거나 시장에서 팔아야 되는 국채를 연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예를 들어서 아까의 예금은행들이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국채를 시장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연준이 이거를 사들이면서 국채 가격이 덜 떨어지게 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또 금융위기 동안에 또 연준이 국채를 실제로 많이 매입도 했고, 그래서 이 장기 금리도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준의 어떤 개입이 없는 장단기 금리 차는 실제 경기 예측 능력이 되게 뛰어났는데요. 금융위기 이후로는 연준이 이렇게 국채를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 국채 금리가 연준의 어떤 매입, 매도에 따른 수급 변화도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순수하게 경기만을 이제 반영한 장단기 금리 차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심각하게 꺾이려면은 뭐가 문제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제 할 때도 무리를 많이 할수록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몸이 이제 노쇠해지고 아프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과거에 이제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뭔가 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될 때는 빚이 많거나,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놓거나, 그래서 나중에 수요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이 공장이 이제 텅텅 비게 되는, 이제 안 돌게 되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 편의 회색 막대기는 금융위기 전후의 미국의 가계 부채랑 기업들의 설비 투자의 비중입니다. GDP 대비 얼마나 적정한 설비 투자를 가지고 있었느냐, GDP 대비 얼마나 가계가 빚을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지금 현재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빚이 내가 10억일 때랑 빚이 5억일 때 금리가 똑같이 1%포인트 오른다고 해도 충격이 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빚이 10억일 때랑 5억일 때랑 갚아야 되는 이자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채 비율이 저렇게 낮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이 덜 합니다. 그리고 빚 없이는 못 살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소비를 못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비 투자도 너무 많이 되어 있으면 가게가 뭔가 소비를 좀 줄일 때 이 공장이 이제 가동률이 툭 떨어지고 사람을 해고해야 되고 이제 이런 비중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경제는 소비자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이제 각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저점을 통과해서 좀 좋아지는 쪽에 있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을 얘기들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질 거다. 지금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고용은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은행들도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도 지금 조금씩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모든 부동산, 제조 경기 뭐 이런 부분이 정점이 있다. 다 같이 저 5개 지표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느 하나 받쳐줄 게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은 제조업 경기는 이제 바닥권에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부동산은 조금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좀 순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과거처럼 우르르 다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기 국가별로도 좀 비슷합니다. 중국하고 유럽은 조금 바닥에서 좋아지고 있고, 한국이랑 미국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이나 중국 경제가 세계에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상황을 기대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때가 되면 항상 뭐 얘기가 나오는 이슈인 것 같긴 한데, 또 미국 정부의 부채 디폴트 이슈가 또 불거지고 항상 뭐 때가 되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한도를 정해놓고 정부 부채를 발행을 해요.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올해 1월 19일에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해서 이렇게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정부는 국채를 신규로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지출해야 하죠. 그래서 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지출 중인데 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무제한이 아니다 보니까 이 현금이 다 고갈되기 전에 부채 한도 협상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세금으로 들어오는 금액도 불확실하고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고갈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이 X데이트, 그러니까 현금 고갈 날짜다라고 경고도 하고 있고, 이런 관련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관련 신용도가 매우 불확실해졌어요. 미국 국채의 CDS 프리미엄인데,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미국 국채가 부도날 것에 베팅해서 그 국채의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는 그런 어떤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가 부도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들어서 그 CDS 1년 만기와 5년 만기 매우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 이거 지금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데이터 집계되고 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폴트가 날 것인가, 아니면 2013년과 같이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채무한도 협상 관련 리스크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 협상이 한 달 이상 교착된 건 벌써 7번째인데, 이번이 특히 내년에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디폴트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합의에 도달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 직전까지 금리 관련 리스크는 불확실성 매우 클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리스크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뭐 채무 한도들을 늘리던 어떤 뭐 유예를 하던 그렇게 정치적으로 좀 해결이 되는 순간 CDS 프리미엄은 다시 또 이렇게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관련해서 한번 좀 쭉 살펴봤는데, 우리 한국 경제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또 경기나 뭐 전반적인 통화정책 다 중요한데,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주식시장이 유동성 효과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퍼가 높은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역사적 평균치 퍼에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거의 최고치, 이제 이익 대비 13배 정도의 주가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부담 없이 올라가려면은 이익이 좋아지면 이 퍼가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익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려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좋거나 수출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내수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한 몫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직은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정부의 정책으로 뭐 부동산 PF나 뭐 이런 리스크는 억제는 되지만 가계의 어떤 주택 구입 능력, 뭐 주택 재고 축소, 이러한 거를 기대하기는 지금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는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하는 게 수출 경기의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수출을 어느 나라에 많이 하고 있느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수출을 끌고 가느냐를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이 그림에서 분홍색 부분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네. 근데 지난해부터 중국은 이제 경제 활동들을 이제 봉쇄하는 셧다운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제품을 수출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봉쇄가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을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 중국에다는 반도체를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걸 많이 못 팔고 있고요. 근데 아세안 쪽은 또 중국 영향이 있습니다. 중국이 잘 돌아가야 또 우리가 아세안 쪽에도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 반도체 쪽 그리고 대중국 수출이 뚜렷하게 좋아질 그 부분들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지금 현재 내수 경기, 서비스 경기, 여행 가고 그냥 못했던 거 하는 그런 소비 경기 중심으로 좋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나라 수출 뭐 철강 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이나 반도체를 살 만한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고, 또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이제 불협화음, 우리 이제 정치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또 중국한테 반도체를 못 팔게 하는데 또 자기네가 막 사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어디 팔 데가 별로 없어지는, 그래서 수출 경기 회복의 강도가 제일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감산 조치만 가지고는 수출이 증가하기는 어려운 게요. 감산은 생산량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 있지만 물량이 많이 나가야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지금 한국은 이익 부분, 수출 부분, 실물 경기 부분이 크게
지금 좋아지기 힘들어서 당분간은 그냥 유동성 장세로 좀 좋아졌다 나빴다 하는, 부담이 되면 좀 빠지고 또 좀 빠졌다 싶으면 오르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그 우상향은 조금 기대하긴 아직 아직 어렵다. 한국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한국은 기준금리를 사실 동결을 지금 2번 했나요, 지금? 네. 2번 했잖아요. 이제는 심지어 금리 인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여론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올 연말 안에 인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4월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었는데 그 회의를 다시 돌아보면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모든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묻는 의견에 대해서 올해 인하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말을 하면서 올해 인하가 없을 것처럼 아주 선을 그어버렸어요. 근데 시장 참가자들은 그 한은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 2019년 7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연초부터 한은의 스탠스를 돌아보자면 올해 기준금리 인하 없다, 시기상조다, 계속 그런 말을 하다가 그런 말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 터지고 연준에서 보험성 인하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한국은행이 7월에 갑자기 내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는 한국의 1년 뒤 예상 기준금리인데 이건 지금 선도시장, 선물시장의 참가자들이 1년 뒤에 단기금리, 1년 뒤에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베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파란색 선이 1년 뒤 예상 기준금리인데 지금 기준금리 3.5%인데 1년 뒤 예상 기준금리를 3.3에서 3.4 정도로 현재보다 약간 낮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부분 그 인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하를 정말 하려고 하면 나 인하할 거야 라는 말을 3개월 전부터는 그래도 하나요? 시그널, 그 인하 시그널을 줄 것 같은 시점은 저는 한 올해 연말쯤으로 예상을 하고요. 올해 연말쯤 되면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하를 지금 뭐 시그널을 주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서 이미 너무 기대를 해버린 거예요. 시장에서 얘는 인하 무조건 할 거야. 야, 지금 지표가 이런데 인하 무조건 하겠지 하면서 막 시장이 이미 너무 금리를 막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나 뭐 이런 중앙은행에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을 살짝 이렇게 또 튕겨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한두 번 또 던질 수도 있나요? 중앙은행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통화정책 수단 중에 하나예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되게 밀당하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번 이 시간에도 저희가 더 유익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자 톡톡